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5486님, 새벽에 일 나오면 가족을 위해 일하겠다고 추운 날씨에 인력사무소 앞에 대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목졸라 살해한 40대 가장의 선택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정말 답답할 뿐만이 아니고 이 자식까지 자신이 동반 자살하려고 했을 때 자식까지 살해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고 하죠.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가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요,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뮤지컬 하늘아 티켓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역 당협위원장 선정을 놓고서 여야 할 것 없이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의 발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당협협의회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요. 발언 배경을 포함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이군현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당무감사를 하려고 하셨죠? 아니,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아닌가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실 생각이 없으셨군요. 아니, 당무감사 현역을 하지 않죠. 네. 근데 이게 당무감사라는 게 현역 의원 속가내기다, 보통 과거엔 그렇게 쓰였나 보죠? 글쎄, 아주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역 의원은 공천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 다 여러 가지 전후좌우 사정을 고려해서 다 하니까, 현역 의원을 당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당에서 판단 사무처에서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고, 예.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이제 이미 선택을 해서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다음 공천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친박계의 반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현역 의원 당무감사 문제는 이게 친박, 친이완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국회의원들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또 아마 한쪽에서는 그걸 들고 나오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박세일 이사장의 여의도 연구원 원장 문제도 사실 여론조사로 지금 공천도 하고 재보선 때도 하고 당협위원장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아마 반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세일 이사장의 여의도 연구원 원장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글쎄 지금 당대표가 최고위원들 또 이제 하고 하여튼 관계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가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잘 된다는 게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박세일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악연뿐만이 아니고 201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국민생각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굉장히 좀 사이가 좋다가 나중에 틀어진 전용욱 전 의원까지 영입을 하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보수표의 분산을 결과적으로는 유도해낸 것처럼 그런 가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세일 이사장에 대해서는 친박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깨끗한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대표가 관계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박세일 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뭐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그것이 잘못했었다라고 또 사과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냥 덮어두는 것이 좋다. 그죠? 아니, 그 양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다 봐야 되는데, 예. 그 양반이 과거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그런 청와대 수석도 했고, 또 교수로서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 시각에서 또 이해를 한다면, 상당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친박계들이 뭐 이렇게 반발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가 이 공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방법, 시기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원장이 여론조사에 관여해서 일콩저콩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지금 당협위원장 선정 방식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100% 당협위원장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그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조직위원장을 이제 선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근데 여론조사가 그래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는 뭐 제일 최대한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데는 큰 의견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0%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 사무처에서 1차 당무감사를 했어요. 예. 직원들이 이제 팀을 짜서 도의 사무처에 있는 직원하고 중앙 당사에 있는 직원하고 그 6개 지역에 대한 거 말이죠. 아니요, 전체를 다 했어요. 예, 57개를 전체 다 했습니다. 1차 당무감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중앙특위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예. 위원들이, 현역 의원들이죠. 직접 현장 실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두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57명을 전원을 다 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예. 꼭 했고, 네 번째는 이제 문항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또 특히 위원장인 사무총장인 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게 아니라 예. 6명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점수를 한번 매겨본 거죠. 문항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취합해서 압축을 각 지역별로 이제 지금 57개 다 했지만 예. 우선 12개 중에서 이제 6군데는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고, 예. 6군데만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6군데에 대해서 2명 내지 3명으로, 대략 한 2명씩입니다, 대개는. 2-3명으로 이렇게 압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이게 100% 여론조사가 아니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3명으로 압축했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 여론조사라는 김무성 대표의 얘기도 틀린 얘기군요, 결국은.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압축된 사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데요. 그 이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당협위원장이라는 건 문제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이 공천하고는 다르다. 공천에서는 여론조사라는 주민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당협위원장은 당원의 뜻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아니 세상에 룰을 중간에 바꾸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요. 진짜 룰을 중간에 바꾼 건 아니고 예.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압축된 사람한테도 예를 들면 1차 심사에서 당무관사, 현장실사, 면접 이러한 것들도 또 이 압축된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거는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아니, 압축한 사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은 국민보다도 이제 당원의 뜻이 중요하지 않냐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최종 결정을 아직 못 내고 있는 게, 압축된 사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화도 설문을 할 거냐, 또 ARS를 할 거냐 하는 문제, 비용을 얼마씩 거둘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ARS를 하든 전화로 하든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당원을 50% 할 거냐, 아니면은 국민 여론만
50% 해서 100%할 거냐, 아니면 국민 여론만 100%할 거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 예. 의논이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못 내고 있는 거지, 예. 당원을 빼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아, 한 적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당원이 포함될 이제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봐야죠. 예. 네, 6명이 의논을 해봐서 배제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예, 있고. 국민 여론조사 중에 당원인 사람도 질문에 걸려 들어서 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아예 확률은 작죠. 당원 책임 당원이든 일반 당원이든 50%를 반드시 그 질문 대상에 포함을 하고 일반 국민은 50% 할 건지 그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군현 사무총장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될 뻔하셨죠. 예? 아이 신년에 초대지 않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러실 수 200명 있는지. 가는데 예? 한 200명 정도 가는데 각계 대표하는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근데 저는 그건 언론에서 괜히 이제 싸움을 붙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김무성 대표가 예.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천지분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야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명단을 못 받고, 예. 김무성 대표에게 이제 청수적 통보가 먼저 왔겠죠, 대표한테. 예. 그러니까 대표가 보니까 이제 총장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아니 당 3역을 빼놓는다는 건 상식 밖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책의장, 총장, 원내대표가 당을 보좌하는 당 그렇죠. 담력이니까. 예. 그거야 모든 공천은 인사업 예산은 실수할 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신기하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의도적으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누굴 빼라 누굴 넣으라 그랬겠어요. 예, 물론 그거는 이게 실수를 할 걸 해야지. 이게 참. 그거는 언론에서 굉장히 부추겨서 저는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굴 빼라 누굴 넣어라 저도 사무총장을 하면서 무슨 일 할 때 누구 넣어라 누구 빼라 작은 것까지 그렇죠.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죠. 당사역을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갔는지 그 사람을 꼭 뺐는지 그거를 그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죠. 이해하신다니까 당사자신데 예. 그리고 현안 얘기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말이에요. 예. 청와대는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지 이게 개인의 일탈. 아니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금융사에서 고객정보 유출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누구한테 소송합니까? 해당 금융기관에 소송을 하지 그 개인한테 소송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이자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자꾸 특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위법, 불법, 탈법 이런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기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의혹만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그래도 국민들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의혹의 재생산에 그칠 소지가 크다 이거죠. 결국은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국력 낭비만 해가지고 정작 경제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애들 취업이라든지 애들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오히려 밀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히 그거를 지금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정쟁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의혹만 확대 재생산됐다라는 것은 동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 해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특검을 하자 그러면은 계속 우리 사회가 의혹만 확대 재생산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총장님께서는 검찰 조사를 신뢰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럼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고 아니 근데요. 왜 그러냐면 조사를 신뢰해야 거기 되나요? 표현이 말이에요. 네. 뭐뭐 한 것 같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 검찰 조사 결과가 같다라든지 예? 뭐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료하게 단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검은 특검이고요. 제가 아까 그리고 총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문고리 권력 3인방 혹은 그분들이 죄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쟤는 죄가 없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간에 자꾸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를 총괄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그 자리에 그냥 있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문제는 하여튼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그 행정이나 인사라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건 동일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을 갈고 안 갈고 하는 문제는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권자인 책임자인 대통령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스템에 문제는 있다. 시스템에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을 깔무로 해서 과연 이제 더 나은 또 그런 이런 문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제대로 그 청와대 행정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보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또 그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보다는 또 누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소나무 양띠 베테랑.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프로농구 김주성. 늘 푸른 소나무 양띠 베테랑. 아우, 4개네. 근데 통상 리바운드 단독 2위에 올라섰죠? 네, 그렇습니다. 1979년생 김인현 양띠입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36, 만 나이로 35인데요. 원주동부의 김주성 선수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전에서 김주성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는데요. 그게 3,830번째 리바운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3,829개로 공동 2위였는데요. 어제 1개를 추가를 하면서 이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프로농구판에서 있으면서 부상도 크게 당하지 않고요. 꾸준히 뛰면서 쌓은 대기록입니다. 물론 서장훈 선수가 1위인데 서장훈 선수하고는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서장훈 선수는 5,000개 이미 넘었고 김주성은 지금 4,000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13년 동안 정통 센터라기보다는 파워포워드에서 열심히 뛰면서 수비를 하고 그래서 거둔 금전탑이기 때문에 2위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김주성 선수가 가장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기록은 블락슛입니다. 슛을 쳐내는 거죠. 이게 964개가 아주 독보적인 일인데요. 김주성 선수가 그만큼 정통 센터라기보다는 코트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수비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어제 김주성 선수가 대기록을 세웠을 때 그때 원정팀인 전자랜드에서 볼의 사인을 받아서 축하도 해주고 하는 그런 동업자적 의식도 발휘해서요. 또 다른 박수도 받았죠. 참 훌륭한 선수예요. 네. 그리고 관중과 시비가 붙은 공룡센터 하승진 선수 말이에요. 견책 처분을 받았네요. 관중하고 싸우면 안 되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지난 1월 1일에 있었던 서울 삼성전에서 하승진 선수가 이제 코트로 돌아오다가 서울 삼성의 외국인 선수의 팔꿈치에 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고 이제 코트를 떠나는데 부상으로 그때 팬이 이제 엄살 부리지 마라 이런 투의 얘기를 좀 강한 어투로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승진 선수가 분을 참지 못하고 시비를 붙을 뻔한 거를 이제 안전요원들이 말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KBL이 이제 회의를 열고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이라니까 이제
좀 자중하고 좀 있어라. 뭐 그런 뜻의 의미로 가장 낮은 수위인데요. 예. 어쨌든 국내 프로농구 선수가 관중하고 시비가 붙어서 징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선수가 무조건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중도 뭐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를 또 스타들이라고 하면 관중들의 비난을 사실 감수해야 될 몫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승희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좀 참았어야 되고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관중들이 물론 욕이나 야유나 이런 걸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의 귀를 좀 막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무난히 참아 넘기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니, 방송하거나 스포츠하거나 다 욕먹죠. 제가 SNS 안 하는 이유도 실시간으로 욕먹기 싫어서거든요. 예, 뭐 공개된 사람들은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감수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민심이다. 예, 내가 대한민국 민심이다. 지난 시간에는 취업준비생 얘기 들어봤었죠. 그런데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세대가 취준생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퇴직을 맞이한 장년층 세대인데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80세 노인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뒷방으로 물러나서 여생을 보내던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전보다 젊고 건강하고 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세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 마련이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더군다나 베이비 부머가 퇴직하면 더욱더 크게 되돌릴 텐데요. 자, 오늘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오용남 씨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용남입니다. 예.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36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일해 오다가 36년이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 생활하셨다. 예. 예, 60세 은퇴해서 지금 총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년째요. 근데 공무원으로 하셨으면 연금은 나오실 텐데요. 그죠? 예, 약간 나옵니다. 연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러시죠. 근데 예. 더군다나 이게 일이 없으시면 더 힘드실 텐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퇴직 후에? 첫째는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생활에 리듬이 깨져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평생 동안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모노동 무임금으로 인한 무력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렇죠. 신체적 건강이 약화되었습니다. 예. 또한 가족들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집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고 아내는 저 쇠끈이 식사로 인해 어려움을 조금 느꼈습니다. 삼식이가 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어쨌든 재취업을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취업은 했습니다. 어디 뭐 하셨죠? 지하철 역장으로 2년 3개월 동안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죠? 지하철 계약직으로서 지하철 역장 계약직으로서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시 이제 오 선생님 또 다시 노력하시는 거죠? 다시 취업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건강, 예. 36년간의 행정 직무 노하우, 예.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죠?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일할 능력과 자질 경험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한테 좀 바라는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부한테요. 첫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 주십시오. 네. 저 경우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36년 동안 근무 경력이 있는데 사무행정직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째로
제가 가진 행정 감각을 신참이라 예. 후배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가진 현장 예. 직무 경험을 이러한 공식적 만남을 통해 예. 나눈다면 신참이나 후배들에게 많은 예. 도움이 될 것이고 저 또한 알겠습니다. 이러한 보람찬 기회를 통해 예. 사무 활력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실제로 장년층들이 예. 은퇴 이후 연령별 체계적인 노동 계획이나 생활 계획이 예. 필요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60에서 75세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회에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고 예. 75세에서 100세까지 80세까지는 파트타임 잡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꼭 좀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퇴직자 오용남 씨였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예, 신율의 출발새가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매주 수요일 날 마련합니다. 김난도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와 함께하는 2015년 트렌드 코리아로 만나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2015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될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매 트렌드 분석을 하시는 분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바로 이 책의 저자로 유명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센터장이자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이신 김난도 교수와 함께 2015년 트렌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걸로 워낙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청춘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원래 전공이 아니시고 전공은 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소비자학이라는 학문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소비 행동이나 소비 트렌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제 전공이고요. 지금 교수된 지 올해가 18년 됐더라고요. 18년 되셨어요. 네, 저랑 딱 1년 차이 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19년, 감사. 예. 자, 이제 연금 이 자격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사학연금이, 공무원 연금이시구나, 참. 저만. 법인화 됐으면 사학연금 아니세요?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저희끼리만 한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심리학 쪽이 전공, 원래. 심리학은 전공은 아니에요. 학부 때는 제가 법학과를 나왔고. 그러셨어요? 네, 전공은, 이제 제가 새로 개발했다고 할까요? 이제 교수되고 나서 많이 새로 공부한 면이 강합니다. 법학하시게 안 생기셨네. 예. 그래서 공부를 못했나 봐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매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네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거의 9년째 하고 있는데요. 3월에 첫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1, 2월 달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요. 그러면 작년 경우에 한 400명 정도가 지원을 해 주셨고 너무 많아서 한 200명 정도 선발해서
3월에 첫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트렌드를 읽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팀을 나누고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네.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달에 한 장씩 자기가 주변에서 본 재미난 트렌드가 있으면 보고서를 보내주십니다. 그거를 8월까지 하면 거의 1000장 넘는 보고서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사회에 한 해 동안 새로 보이는 트렌드들이 어느 정도는 다 체크가 되지요. 400명을 가지고 한다면은 연령별로도 다 나누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거의 다 받아들였었는데 요즘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학생들은 배제하고 직장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돼서요. 예, 그분들이 한 달에 한 장씩 한 10장 정도 보내주시면 1000개의 키워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한 8, 9월 정도에 저희가 거기서 새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 이런 걸 찾아내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2015년 트렌드를 분석해 볼 텐데 일단 2014년 트렌드도 좀 정리를 하죠. 작년에는 사실 그 2014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워낙 참사들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잖아요. 예, 소비가 많이 그런 트렌드도 그 반영이 되는 거죠. 위축은 그럼요. 위축된 대로. 네, 그죠? 그럼요. 많이 반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2014년을 돌아보면 그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서비스업이요? 예. 특히 상반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외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회식을 줄이고 반면에 해외 여행은 견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외국에 갔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행에 대한 욕구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용경민 아나운서가 트렌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2014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안내해 드립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2014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입니다. 여행을 통해 여러 세대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인기를 끌었던 프로죠. 꽃보다 시리즈.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입니다. 영화 명량입니다. 서구적 디저트 문화에 한국적 해법을 제시한 빙수 전문점이 유행했습니다. 스웨그한 자기 표현에 복고적 패션을 이끈 스냅백. 여성분들 한 개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에어 쿠션 화장품이 선정됐군요. 김보성 씨에게 제2의 전성기를 불러온 의리 열풍. 아이유, 김창환이 함께 부른 너의 의미,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 등 콜라보레이션 가요가 유독 사랑받는 작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버스 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애니메이션 타요버스를 진짜 버스로 재탄생시킨 타요버스입니다. 이 밖에 탄산수, 해외 직구 등이 올랐습니다. 용경민 아나운서가 2014 10대 트렌드 상품 안내해 줬는데,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꽃보다 시리즈, 명랑, 빙수전 전문점, 스냅백 이런 것들 공통점이 있나요? 예,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요. 되게 특이한 점이 거의 10,000원 넘는 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00원 넘는 게 많지 않다. 영화도 비싼 건 15,000원. 그렇죠. 빙수도 많지만 한 20,000원 이내. 굉장히 저렴하고 작은 것들이 많다.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이 다 쓴다기보다는 자기 그 분야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사랑한 그런 이제 세그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소비물들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공통점을 찾으면 작은 사치입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치하는 방식이 그 소위 명품이라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이나 아주 비싼 시계, 옷, 이제 이런 큰 아이템, 큰 자동차,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빙수, 맛있는 빙수 하나라든지 또는 탄산수 한 잔, 또는 재밌는 영화, 이렇게 작은 것들 가지고 사치하는, 이건 불경기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남들 가지고 있는 명품백 없으면 내가 좀 기가 죽는다. 그래서 안 되면 뭐 그 가짜 짝퉁이라도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거 하나 포기하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좋은데 여행 갈 수 있고 이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실용적으로 생각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실용적으로 예. 경기가 나쁘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 특히 이제 금년에 제일 우려되는 것 하나는 미국인데요. 역설적이지만 미국이 경기가 자꾸 좋아져서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는 외국 자금들이 돌아갈 확률이 있고 이제 그걸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커질 텐데요.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가 아주 많은데 그렇죠. 가계부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들이 많이 늘어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지출할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드는.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경기도 좀 위축이 될 거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일본의 환율이라든지, 그렇죠. 중국의 경제라든지, 우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대외 여건이 좀 좋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내년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올해 소비 전망이 위축이 된다면 트렌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트렌드를 전망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좀 불경기 시기에 있었던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을 했고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트렌더스 날이라는 자원봉사자 그룹이 추출해준 키워드를 좀 섞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만들었죠. 키워드를 그 중에서 뭐 10가지 중에서도 가장 메인 키워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1번 키워드 아까 10대 히트 상품 성우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가나다 순으로 나가는 고요. 예. 특별히 순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1번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 생각에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것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렇군요. 1번 키워드. 1번 키워드. 근데요, 뭐 교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트렌드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청취자 질문을 좀 미리 받아봤는데 1271님 교수님께서는 유행에 민감하신 분인지 제가 볼 땐 민감하신 분이에요. 작년 유행에 따른 것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 예상과 달리 저는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지 제가 직접 물건을 사거나 뭐, 이게 유행에 따라서 뭐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런 편입니다. 저는 옷 입으신 거 보고서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거 거의 전부가 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산 것들인데요. 뭐. 그렇군요. 민감하시지 않으시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착각하시는데요. 그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것은 내가 뭐 가로수길에 가서 요새 뭐가 뜨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가 왜 생겼을까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나 트렌드에 미친 영향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도서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2015년에 10개의 키워드를 이제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정장애라는 키워드입니다. 결정장애. 네,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는군요. 네, 그게 이제. 근데 그 사람 성격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요, 좀 필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요. 또 요즘에는 대안들이 너무 많아져서 쉽게 결정하기 좀 어려운 거지요. 근데 그렇게 결정장애로 꼽은 이유가 뭐세요? 그게 이제 미치는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미치는 함의요? 그 소비에 미치는 함의. 사업을 하시는데 또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데 결정장애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1번 키워드로 세웠죠. 그리고 특히 뭐 올해 2015년도 네네. 여기에 결정 장애가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나요? 이게 물론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소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이제 세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그 과보라고 그럴까요? 타이트하게 생활을 관리했어요. 학원이나 사교육도 이전 세대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녀서 이 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고 자꾸 이제 부모나 외부에 의존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마보이도 늘어나고. 네, 꼭 뭐 마마보이가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가보면 예. 뭐뭐 좀 결정해 주세요. 뭐 내 모피 코트 살려고 그러는데 어디 게 좋은지 좀 골라주세요. 또 뭐 우리 아이 이름 좀 정해주세요. 이제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걸 장명소에 가지 그거는. 그건 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 물건을 밖에서 사오는 거 아웃소싱 한다고 그러고요. 아웃초이싱 한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자꾸 외부에 미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대적인 특성도 있고요. 맥주 같은 경우, 뭐, 어떤 물품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옛날에 이제 맥주 뭐 드시겠어요? 하면 그냥 두 종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 거의 지금 400종류 정도가 시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개 중에 뭐 골라야 할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거지요. 그래서 결정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한테 제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제안을 주는 것이요.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식당에 가면 어디 앉을까요? 그럼 직원들이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근데 좀 참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손님 저 창가가 참 전망이 좋은데 절로 앉으십시오라든지 이쪽 자리가 따뜻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받을 때 내가 뭔가 존중을 받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우리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오늘 이번 데이트에 뭐 할 거예요? 여자가 물으면 남자들이,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보다는, 요번에 자기 좋아하는 뮤지컬 새로 시작했는데 그거 보러 갈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제안을 주는 남자가 사실은 더 매력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제안을, 이 결정을 잘 못하는 소비자들한테 계속해서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함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박물관이나 이제 미술관의 그렇죠. 큐레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배치도 하고 이제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는 쇼핑몰이나 또는 뭐 온라인몰이든 모바일몰이든 또는 실제로 그 상가에서 이렇게 큐레이션 해줄 수 있고 골라줄 수 있는.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런 거를 잘해주는 기업이나 그런 거를 잘해주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잘 팔릴 것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소비 트렌드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보일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광고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아니 광고 같은 거. 물론 광고를 할 수도 있죠.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좀 더 들어드리면.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또 소셜 쇼핑몰 이런데 그런데 가면 뭐 오늘의 추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당신이 고르지 마. 뭘 고를까 고민되면 저희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게 이제 요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추천하고 또 옷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새로 나온 그런 스타일의 옷을 추천하고 하는 식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춘 추천을 누가 줄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요새 유통이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전쟁이거든요. 정말 많은 유통 채널이 있어서 이 유통 채널들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경우에 얼마나 더 좋은 추천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믿을 수 있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할 수 있어야지 또 거기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신뢰라는 건 뭐 빅데이터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정확한 툴과 또 논리와 그 직관력을 가지고 분석했느냐 이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고객 정보 분석이 등장한 지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신뢰 부족이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것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성형수술을 어디를 눈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결정장애에 속하나요? 네, 맞죠. 맞는데 이게 이제 그걸 데이터 스모그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 눈수술 잘하는데 어디예요? 하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면 거의 90%가 다 광고성입니다. 그렇죠. 아르바이트들이 거기서 썼거나. 신뢰가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스모그 속에서 정말로 원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그게 각광을 이제 받을 것이다. 각광을 받을 것이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은 2014년 트렌드 정리했고요. 2015년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죠. 결정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은 계속 트렌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소비자동학부 김난도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뮤지컬 하늘아 티켓 2장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5486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죠.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